자, 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인공지능 자격증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강의를 맡고 있는 이페스 코리아의 전문 강사 신성진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긴 시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굉장하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국가공인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4월 달에 1, 2차 시험, 국가공인이 된 이후로 1, 2차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 유형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험 유형과 함께 응시하는 방법들이나 이렇게 시험을 푸는 방식들이 조금은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빨리 캐치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유튜브 특강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문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이라도 아니면 강의 후에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인공지능 자격증이에요. 국가공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죠. 예,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KT하고 한국경제가 이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으로서 여러 차례 시험을 보고 타당성을 검증을 했고요. 4월부터 첫 번째 시험으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 국가 공인이 된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홍보도 하셨겠죠. 그리고 AI가 이제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 그 AI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바람에 거의 시험 접수하는 게 거의 만석이 찰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시험도 27, 28일 날 있는데 이 27, 28일 날 시험도 몇 자리 안 남아가지고 시험 응시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라는 그런 정보도 있을 정도니까 이 국가공인 인공지능 자격증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러분들은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를 잘 아시는 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려졌던 시점이 22년도 12월입니다. 22년도 11월. 제가 요거 좀 얇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22년 11월. 22년 11월 달에 챗 GPT가 나오면서 야, AI가 드디어 일상으로 들어왔구나. AI 가지고 우리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시절이 돌아왔죠. 그 이후에 정말 숨 쉴 듯 없이 제가 머리도 지금 자를 시간도 없을 정도로 AI가 막 쏟아지는 바람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이 AI는 흔히 생성형 AI라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됐죠. 뭔가 예측하고 분류하고 뭔가를 알아맞추는 그런 AI, 과거의 AI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생성형 AI는 뭔가 창의적 활동을 인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AI라고 해서 생성형 AI가 나왔지만 사실은요. 22년 11월 이전, 훨씬 이전부터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기관이나 기업이나 조직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성의 AI가 나오기 전에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특정한 X값이 있다면 이 X값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원인이죠. 원인이 되는 요인을 알게 되면 Y라고 하는 결과값들을 알아맞출 수가 있겠구나. 왜? 과거에 있는 데이터의 패턴이 이런 X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런 X값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야, 과거의 데이터의 패턴을 아니까 우리는 미래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와도 이 값이 들어왔을 때 무슨 값이라는 걸 알아맞힐 수가 있겠구나.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AI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에서 감춰져 있는 패턴을 공식화시켜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성 AI가 오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디지털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에 소외되어 있으신 이 AI를 잘 모르셨던 일반인분들도 야, 이제 AI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성 AI를 엔지니어급에서 개발하고요. 뭐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데이터에 맞춰서 AI를 바꿔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학적, 과학적, 공학적, 데이터 분석적 지식들과 경험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생성형 AI의 이 AI가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에서 다루는 이 AI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성형 AI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이 AI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제. 예전에는 전문가의 전유물이었고 실험실에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 팀에서 만들어지는 AI였다면 생성형 AI라고 하는 시대에는 이 생성형 AI가 다 뭘로 들어옵니까? 툴이라는 걸로 들어오잖아요. 원리는 모르지만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챗GPT를 열고 문서를 올리면 백자 요약을 5초 만에 해주고 뭐 A4 10장짜리 보고서를 순식간에 만들어주고 이미지와 컨텐츠 만들고 이제는 1인 광고 기획자, 광고 컨텐츠 기획자가 나올 정도로 이미지 영상 생성도 뚝딱뚝딱 해주고 이런 툴에만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AI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가끔씩은 이제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I에 대한 뭐가 생기죠?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AI에 대한 관점들.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AI가 인류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즉 AI가 의식이 생기는 시점이라든가 감정이 생기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는 하는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즉 아주 높은 영역의 엔지니어급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탑재한다기보다는 생성의 AI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생성의 AI라고 부를 때 이 AI라고 하는 것이 머신러닝, 딥러닝의 하위 부분이거든요,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 안에 AI가 아니죠. 생성의 AI가 들어가 있는 이 하위 영역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그 상위에 있는 기본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이해할 것이냐? 생성의 AI나 AI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나 AI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정도의 고난이도가 아니라 AI가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떻게 AI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자격증이 바로 에이스 자격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바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된 거죠. AI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막 신기하다,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로그인해야 되겠네, 구독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한 관점에서 이 AI를 원리를 한번 터득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야 생성형 AI 때문에 AI 배우는데 왜 지금 보니까 에이스 자격증에서 다 파이썬만 공부하는데 그때 이 취지와 배경을 꼭 한번 이해해 주십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 타임즈 같은 요즘 AI 매체들을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면 AI가 쏟아집니다. 최근에 뭐 MCP, A2A 개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구글 I/O에서 발표한 베어 3라든가 뭐 이미지 컨텐츠는 이제 이미지 일관성이라고 하죠. A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A라는 이미지를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A라는 이미지를 수정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제는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일관된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영상으로도 만들어내는 아주 너무나 고도의 이제 기능들이 이제 클릭 한 번으로만 바로 딸깍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눈 뜨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AI가 신기하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자연어, 그러니까 개발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한테 대화하듯이 컴퓨터한테 질문을 던지면 내 아이디어가 바로 개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 이 AI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AI를 개발하고 AI와 관련된 예측이나 분류하는 모델들을 만들고 생성의 AI 같은 복잡한 딥러닝 모델들을 이해하고 만드는 것들은 이 에이스 프로페셔널의 그 이상에서 우리는 다루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자격증이 필요가 없겠죠.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우리가 만들고 또 국가 공인이 된 거는 이제 디지털 사회, AI 사회, 빅데이터 사회를 넘어가지고 이제 AI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 AI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민의 소양으로서 이제 그게 등극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시민적 소양의 AI의 실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내가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야, 에이스 베이직이라든가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같은 그런 자격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어소시에이트는 에이스 베이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딩의 역량까지는 아니고 그냥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드래그 앤 드랍이나 하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AI를 다루고 있다면 어소시에이트는 좀 더 하드 코딩된 그래서 파이썬의 문법이라든가 파이썬의 그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 가면서 시험을 응시하는 그런 형태들의 자격증으로 어소시에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격증이 어찌 보면 에이스 AI 시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은 바로 국가공인 자격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4개의 문항이 나오는데 14개의 문항이 나오는데요. 그걸 좀 찍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14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ADSP라든가 ADP라든가 그 다음에 빅분기라든가라고 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격증들이 있죠. ADSP는 이제 필기형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작업형, 그 다음에 작업형도 같이 실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자격증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떤가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공부하는 양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론적 틀을 우리가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ADSP나 ADP가 훨씬 더 공부하는 양이 방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여기는 이제 코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에서 뭐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거나 모델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코드들을 조금 뭐 일종의 암기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익숙해질 정도로 좀 몸에 붙여야 책을 보지 않고도 뭔가 다른 컨텐츠를 보지 않고도 다다닥 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데이터 분석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다 섭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요약집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이론적 틀에 조금 많이 국한되어 있는 형태들의 자격증인 거죠. 빅분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에이스 자격증을 여러분들께 단언컨대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이 강의를 이제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이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꼰대죠. 꼰대의 꼰대 자격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격증을 꼰대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실전에서 한 번쯤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검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뭔가 이론적 틀이라든가 프레임워크라든가 뭐 교수진들이나 뭐 엄청난 감수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 책상에서 이렇게 이론의 틀을 맞춰서 자격증을 만든 게 아니라 KT나 KT 쪽에서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전 감각을 가지고 야, 이 정도는 AI 시대에 살아가고 AI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라는 실전형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제들의 구성은 바로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문항에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각화를 하고, 전처리를 하고, 시각화를 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X, X, X.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원인 변수들이 이 y-값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평가하는 일련의 AI 모델을 만드는 절차들이 다 이 14개 문항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 틀에 제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정해져 있는 교재가 없다는 거죠. 예, 다만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코드 체계,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고 AI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뭐랄까요? 암묵지 속에 쌓여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명문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화 해가지고 전체적인 파이썬 코드를 중심으로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모델 완성까지의 실전형 프로세스를 그대로 그냥 주입했기 때문에 교재가 없다. 교재가 없다. 그래서 이 교재들이 없기 때문에 파이썬을 웬만큼 잘하신다,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시다, 이런 분들은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시험만 봐도 웬만큼의 합격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다루시는 분들, 파이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지만 AI는 좀 공부하고 싶고, AI와 관련된 개발 역량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 생성형 AI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AI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파이썬으로 공부를 합니다. 파이썬으로 공부를 하고 파이썬으로 답을 내고 파이썬이 실행될 수 있는 실행기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파이썬을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말씀 들어보시면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실 웹 프로그래밍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뭐 데이터를 끌어와서 우리 눈앞에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을 제어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넓습니다. 태평양 바다만큼 넓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꼭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요.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자막을 처리하는 것도 파이썬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에 그 글자를 입력하고 표를 만드는 것도 파이썬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을 갖춘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들 몇 가지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AI 모델도 하는 거예요. 파이썬을 전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데이터 분석에 딱 특화되어 있는 몇 가지 라이브러리의 활용법만 안다면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이 데이터가 생겼는지 보고 이 데이터의 패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만 우리가 배운다면 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파이썬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체계 배울 필요 없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플로우는 이미 이 코드 자체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데이터 수집에는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데이터 정제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고요, 파생할 때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모델 평가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게 교재로는 나와 있지 않고 뭔가 가이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이 모든 코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AI를 다루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의 가이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공식 교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페스 코리아에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과정을 낸 거고요. 파이썬을 처음 다루고 AI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게끔 이 구성대로 잘 정리해놨고, 그것만 잘 따라가셔도 14개 문항을 마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풀게 돼요. 90분 동안 풀게 되고요. 요걸 좀 지우겠습니다. 네. 90분 동안 풀게 되고, 네, 여기를 좀 찍어서, 네. 90분이죠. 그 다음에 80점 이상 합격이고요. 14문제가 나오는데, 자세한 문제는 제가 이따가 사이트에 가셔서 샘플 문항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14개 문항이, 14번까지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 문제가 딱 막히거나 4번 문제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13, 14번 문제까지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14문항으로 80점 이상 합격하면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 따고, 뭐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론 테스트 해가지고 OX 문답, 사지선 다형, 오지선 다형 그렇게
그냥 암기로 공부만 해가지고 따올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요. 손에 익히고 머릿속에 익히는 그런 실무형, 실전형 감각을 일으키는 자격증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AI 기술을 이해하면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현상이 있죠. 우리가 현상. 예를 들면 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튜브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패스에서 그 사람들하고 유사한 사람들한테 홍보를 날릴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홍보를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강이 있을 때 내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건 비단 유튜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세상에 다 데이터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유튜브를 누가 들어올까라고 하는 거는 현상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 바꾸고 그걸 어떻게 하면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AI 연구자들이에요. 그 방법론이 바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인 거죠. 우리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들이 있고 말하는 데 있어서 순리가 있고 패턴이 있으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하는 말도 충분히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그걸 고민한 사람들이 바로 오픈 AI의 챗GPT 만든 사람들인 거죠. 즉 AI는요. 인간의 문제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기계로 바꾸는 것인가가 바로 핵심적인 전략인데 그 전략의 선두에 바로 AI 기술들이 있고요. 이 AI 기술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네,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우면 이거 말했죠. AI 기술을 이해하면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숫자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촌계에 이 할머니가 있단 말이죠. 이 할머니가 정말 어렵게 이 조개를 캐고 있어요. 바지락을 캐고 있나요? 예. 막 이렇게 캐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 어촌계에서 하루에 바지락을 몇 킬로 캤을까요? 비 오는 날은 몇 킬로 캐고 햇빛 나는 날은 몇 킬로 캤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바지락 캐는 게 오늘 하루에 이 할머니께서 15kg를 캤어요. 15kg를. 이 15kg를 캤으면 비 오는 날을 봤더니 13kg를 캤어요. 그 다음에 해 뜨는 날 보니까 20kg를 캤어요. 해 뜨고 가을인 날 되니까 25kg를 캐요. 근데 비 오고 봄날에는 11kg가 됐어요. 자, 인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뭐가 되나요? 그 숫자를 만들어낸 인간은 계산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패턴이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맥락들이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떤 계절일 때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캤을 때 할머니가 캤을 때 모자를 쓴 할머니가 캤을 때와 모자를 쓰지 않는 할머니가 캤을 때 그리고 이곳이 이 바다의 넓이죠. 갯벌의 넓이가 어느 정도였을 때 조개, 바지락을 캐는데 이 바지락의 생산량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인들을 다 데이터라는 걸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였을 때 계절이 봄이니까 봄을 4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모자를 썼냐 안 썼냐는 0과 1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갯벌의 너비는 뭐 12제곱킬로미터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인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맥락들을 숫자로 바꾸니까 야 4하고 0하고 11일 때는 15kg 캤어. 그런데 3하고 1이고 11일 때는 20kg네?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바꿨을 때 이 숫자들 간의 관계를 뭘로 만든다? 공식으로 만든다. 이 공식에는 뭐 수학이나 행렬이나 뭐 이런 깊이가 숨어져 있겠죠. 그렇게 공식으로 만드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도 결국 모델인 거잖아요. 그게 챗GPT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챗GPT든 이런 바지락을 몇 킬로 캤는지를 알아맞추는 모델이든 다 우리는 AI라고 부르는데 이 AI에 부르는 이 근간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AI 모델을 만든 하나의 일종의 알고리즘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바로 에이스고요. 이걸 이해해야 이런 할머니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거는 데이터로 한번 바꿔볼 수 있고, 이걸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바지락 생산량이 가장 많은지를 이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어떤 사람한테 광고를 해야 그 사람이 물건을 사는지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광고계에서는 또 엄청난 머신러닝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 다반사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막 이론을 공부하거나 어떤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막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이 많고 작업형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에서 측정하고 싶은 역량은 정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정말 좀 좋았던 거는 오픈북 테스트라는 거죠. 초기에 민간 자격증일 때는 이 오픈북 테스트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구글 검색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오픈북의 변화가 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까봐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AI 활용률의 객관적 평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코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사실 맞는 말인 게요. 현재 개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데이터 분석을 오래 해왔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개발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개발자분들이요. 소스 코드 많이 보고 하십니다. 유튜브에 조코딩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영역에서 바꿀 수 있는지가 오히려 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 역량들. 근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개발자들도 그렇고 데이터 분석가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격증 시험만 보면 달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챗 GPT의 시대에. 물론 제 마음 같으면 이 에이스 자격증이 챗 GPT와 함께 보는 시험으로 좀 더 디벨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만 아는 게 중요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이라는 것만 알면 그 코드는 누가 만들어줘요? 챗 GPT가 만들어주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만 이해한다면 코드는 인터넷 바다에 다 넘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코드를 만든 이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고 이럴 때는 이 코드를 써라. 그런데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은 바로 그곳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코드를 보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 코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 방식을 테스트한다는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북이 언제 되나? 그러니까 ADSP, ADP, 빅분기도 생성형 AI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오픈북 언제 되지? 늘 궁금했어요. 실제 데이터 분석을 실전에서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했어요. 언제 되지? 근데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그걸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오픈북이다. 그렇다고 뭐 만만하게 볼 건 절대 아니지만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오픈북으로 하면서 이 실제 업무할 수 있는 걸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진 컬럼의 분포를 카운트 플러스 활용해서 시각화하세요 라고 이렇게 시험의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 오리진 컬럼이라고 하면은 엑셀로 생각하세요. 엑셀 이렇게 컬럼이 A, B, C, D, E가 있으면 이 오리진 컬럼이 여기 열 머리글이죠. 엑셀에서 흔히 말하는 열 이름인 거죠. 열 이름에 이 컬럼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시각화하세요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이 저기 1번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불러오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컬럼만 떼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라이브러리 이용하세요라고 나오죠. 파이썬이란 바다는 굉장히 넓은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CD 바꾸듯이 예전에 슈퍼마리오 게임하는 그 슈퍼컴 같은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참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게임에 팩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임 있을 때 요거 놓고 게임하고 슈퍼마리오 하고 싶을 때 슈퍼마리오 게임 놓고 하고 싶을 때 이런 것처럼 파이썬에 굉장히 다양한 코드의 모음,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발음이 좀 조심해져야 되는데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만들어라라고 하면 요 코드를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각화를 딱 해서 요 코드까지 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와 매플럿립이라든가 이 피규라든가 요런 함수들을 예전에는 달달달 외웠어야 되는데 이거 딱 복사해가지고 챗GPT한테 넣으면요 그냥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요런 컬럼이 있을 때 이런 코드들을 외울 필요 없이 다만 이 코드에 import와 as가 들어가고 어떤 게 각각 들어가서 이 결과물을 바꾸는지에 대한 코드를 읽는 코드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측정하는 게 바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에 요 코드를 딱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 코드 작성하는 예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코드 예시는 뭐 예를 들면 요런 데이터로 만들어졌는데 요런 데이터 뭐 EFGHI로 만들어졌는데 내 데이터는 ABCD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 예제 데이터로 만들어진 코드는 이거니까 내 데이터에 맞춰 갖고 어떻게 뭘 바꿔야 되지? 아, 요거 데이터라는 거 요거 바꾸면 되겠구나. 요거 바꾸면 되겠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는 게 바로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딱 제공하고 있는 그 역량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예, 제가 자격증 그 자랑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요 자격증 한번 시험에 응시해 보시고자 제가 이 특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취업 이직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면 요즘에 개발자분들도 이제는 이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을 잘하십니까가 아니라 AI로 개발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개발자 하시는 분들이 코딩을 다 외우고, 아, 이런 소스 코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스 코드 보면 제가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는 기업에서 채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코딩을 잘 몰라도 기획을 잘해가지고, 야, AI 바이브 코딩이나 AI가 그 코딩을 도와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AI가 이제 AI를 다루고 AI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꼭 개발자 영역뿐만 아니라 인사, 마케팅, 영업, 재무, 회계 어느 분야에서든 AI는 공통 역량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취업을 하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사 담당자를 하더라도 내가 마케팅 담당자를 하더라도 저 AI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 한번 돌려봤습니다. 저 마케팅 담당자인데요. 마케팅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요. 글자 폰트가 중요하고 색깔 배경이 중요한데 내가 색깔과 배경과 폰트 크기를 이렇게 조정했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데이터 드리븐한 사고들을 면접이든 그 이력서에 같이 적어준다면 취업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AI 그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다면 내 직무에 맞는 AI 모델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상상한 AI 모델들을 면접이든 시장에서 돋보이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이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AI의 트렌드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지,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어떤 역량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30분 동안 이제 안 나가신 분들은 이 30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건데요. 2025년 4월 달부터 바로 국가 공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25년 4월. 그래서
4월 25일인가요? 24, 25일인가요? 이때 1차 시험, 2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물론 25년 4월 이전에도 KT 한국경제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뭐 기관들에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 과정들도 뭐 자격 시험 과정도 런칭을 했고요. 공개 시험 응시도 이제 하면서 엄청난 많은 숫자의 그런 응시 자료들을 모았죠. 그리고 이제 25년 4월에 24, 25일 날 이제 시험을 국가공인으로 처음 치러지다 보니까 기존의 민간 자격에서 갖추지 못했던,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패턴이 있죠.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약간 시험 응시 방법이나 출제 유형은 많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시험 보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 시험을 지금 27일, 28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 날 지금 접수하려고 해도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그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따야 더 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월 27일, 28일 날 요 시험을 보게 될 건데 이때 이제 어떻게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공인이 돼가지고 딱 정착되어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조금씩 이제 맞춰가고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24, 25일 날 시험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 강사진들이 보고 왔고 24, 25일 날 시험을 본 걸 뭐 문제를 알려드리겠다. 이거는요 별도의 특강에서 저희가 따로 준비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유형에 맞는 모의고사들 한번 풀어주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강의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24, 25일 날 풀어봤더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7, 28일 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보셔서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년 2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오픈북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구글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소스코드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소스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위키독스라든가 하는 좀 개발하시는 분이라 데이터 분석 정말 잘하시는 분들, 파이썬 잘하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내니까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런데 챗GPT나 LLM 검색은 불가했어요. 챗GPT까지 되면 이제 뭐 완벽한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내고 챗GPT를 하게 해준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저기 KT 담당자분께서 보고 계신다면 챗GPT 검색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시대착오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많은 자격증 회사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챗GPT나 LLM 아니면 로컬 SLM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챗GPT나 LLM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구글 검색하는 기능에 있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죠. 근데 25년 4월에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픈북을 사이트를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도 그럴 게 국가공인이라는 건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역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 실력을 뽐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열어놓으면 변수들이 많겠죠. 그래서 국가공인으로서의 시험 타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픈북 7개의 사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이썬 처음 다루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면 이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플립, 시본, 사이킨런, 텐서플로어, 엑스지부스트까지 해가지고 요 라이브러리들이 주로 14개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파이썬은 진짜 태평양이라고 본다면요. 그 중에 7개 라이브러리만 저희는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라이브러리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한다는 게 무리수지만 우리가 4주 합격, 뭐 6주 합격 해가지고 좀 바짝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오픈북 7개 사이트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앞에 기초 부분 잘 저희 강의를 통해서 터득하신 다음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큰 차이예요. 구글 검색이 됐다가.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문법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트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블로그에다가 몰래 답안 나올 만한 답안들을 다 써놔요. 내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험 안에서는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공평한 기회를 줬다라고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시험 응시하러 들어가 보시면 이 오픈북 7개 사이트만 외부 링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접속이 안 되고요. 이곳에 있는 코드 베이스를 보고 우리가 내 데이터에 맞게끔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사이트입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캡처 안 뜨셔도 되고요. 제가 이따가 에이스 스터디 그 사이트에 가서 샘플 문항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예, 바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아까, 예, 여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는요, 에이스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요 주소가 확대돼야 되는데. 네. 에이스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요. 이 에이스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에이스 시험 섹션,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샘플 문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ace.study 사이트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시고요. 에이스 시험에서 이 샘플 문항으로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등급마다 시험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샘플 문항이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자격증에서 글쎄요, 뭐 이렇게 교재 만드는 회사라든가 강의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거 봤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에이스를 출제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샘플 문항까지 보여주는 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문항에 들어가 보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 실기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볼게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 문항 풀기를 딱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물론 시험 접수하고 응시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 교재나 강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샘플 문항에 들어가 보면 실제 시험 볼 때 환경하고 똑같이 인터페이스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인터넷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마 KT 쪽 서버에 접속해서 이걸 열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저희가 강의에서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형태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1번 문제 이렇게 나와요. 사이킨런 패키지는 머신러닝 교육을 위한 최고의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사이킨런을 별칭으로 임포트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import scikit-learn as s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면 이제 요걸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딱 실행을 하면 실행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터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실무에서 데이터를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순서대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야 14번 문항까지 다 완료를 지을 수 있다. 순서대로 풀어야. 물론 뭐 가끔씩 코드에 따라서 뭐 위아래 바뀌어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14개 문항이 순서대로 풀어야 14번까지 갈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잘 볼게요. 하나 좀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import pandas as pd 뭐 이렇게 갖고 딱 치면 2번 문제에 맞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숫자로 딱 되어 있으면 실행이 완료된 거거든요. 우리 강의 때 배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와, 이거 처음 본 파일인데요. 이런 파일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할당하세요 나왔어요. 그러면은 물론 저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오픈북 허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판다스 함수라고 했으니까 판다스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퍼런스 사이트가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파일을 임포트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유저 가이드에서 들어가서 파일을 임포트 한다고? 그러면 여기 서치해서 임포트가 아니죠. 파일을 읽어온다고? 리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검색어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리드 피더, 리드 FWF, 리드 제이슨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리드 제이슨이라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리드 제이슨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맞다. 리드 제이슨, 리드 CSV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검색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리드 제이슨이라는 걸 쓰면 되겠네 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코드를 어떻게 쳐야 될지 좀 애매하다 싶을 때 들어와가지고 쭉 밑에 보면 예제 코드가 보이는 거죠. 쭉 볼게요. 여기. 예. 그러면 여기 PD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읽는구나. 우리는 이제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리드 제이슨 앞으로 좀 가볼게요. 리드 제이슨.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이 맥락들을 전혀 이해 못한다면 리드 제이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네요. 리드 제이슨에 패스를 적어라. 자, pandas.read 제이슨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분들은 딱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딱 넘어와서 판다스를 아까 별칭을 했으니까 PD만 적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리드에다가 제이슨을 놓고 제이슨 파일이 어딘가에 숨어져 있으니까 이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놓은 다음에 이 파일을 제이슨 파일로 불러와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A 000 그다음에 7 it.json 이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구나. 이걸 물론 이제 이거 3번까지는 그냥 저의 강의를 보면 이제 눈 감고도 치실 텐데 어쨌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 판다스라고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겠죠. 판다스. 그다음에 얘를 DFA에 할당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복사를 한번 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복사가 안 됐네요. df_a는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4번이 됐으니까 실행이 됐나 보구나. 그리고 안 됐네요. 예. 판다스가 오류가 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북이 있지만 우리가 이 PD라고 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는 그냥 오픈북을 의존해가지고 다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pd.read JSON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구나,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나 파이썬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들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북만 무조건 의존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북도 딱 들어가 보면 너무나 허벌판입니다. 딱 당황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는 한글로 잘 설명해놨지만 우리는 이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가서 뭘 눌러야 될지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C본 카운트 플랫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카운트 플랫이라고 하는 걸 적어볼까요?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C본 카운트 플랫이라는 게 딱 나오면 얘네들은 X값에다가 뭘 넣고 Y값에다 뭘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뒤에 있는 예제 코드 정도는 우리가 익힐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에서 X값을 클래스라는 컬럼을 빼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는 게 카운트 플랫이구나 라고 하는 이 코드가 이 그림으로 전환되는 이해를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북이 좀 더 범위가 협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공인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오픈북 범위의 변화에 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키워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방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중에 많은 파이썬 교재들도 나와 있지만 이 에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교재나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손에 익히고 눈에 익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예전에 구글 오픈북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오픈북이라 해서 다 알아맞추는 거 아닙니다. 막상 딱 들어가가지고 블로그를 보고 사이트를 봤는데 그 블로그에 글 쓴 사람들이 다른 의도로 다른 취지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막막합니다. 이 시험 문제랑 어떻게 대입하지?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오픈북만 가지고 절대 풀어볼 수 없다라는 거 얘기 꼭 드리고요. 다만 오픈북이 도움이 되는 거는 모든 코드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코드를 읽고 보는 눈만 있으면 내 데이터에 적용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공부가 필요한 사항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판다스, 그 다음에 매플럼립 중에서 주로 쓰는 이런 함수들, 코드들은 머릿속에 눈에 익혀 놓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이 함수의 기능만 가지고 설명을 익혀서는 안 되고요. 코드 덩어리로 기억해야죠. SNS 카운트 플랫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X값에 뭐가 나오는구나 라는 이 코드 블럭의 덩어리들을 눈으로 익혀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바꾸면 결과값이 나오겠구나. 이걸 익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 숙지해야 된다. 그리고 코드 예제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14가지 유형들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데이터 유형들에 자주 쓰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와 관련된 거는 혹시라도 이제 시험 볼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오픈북 사이트를 공부하실 때부터 미리미리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자주 쓰는 게 어디서 보면 있었지? 어디서 보면 있었지? 그래서 시험 보는 당일날 당황하지 않도록 내가 자주 쓰이는 코드를 14개 유형 문항에 대해서 자주 풀어보신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한 거를 한번 가서 직접 검색도 해보셔갖고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여기 있었다. 나 이걸 보고 적용하면 되겠구나로 이렇게 숙지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주 쓰는 코드 템플릿은 이런 거죠. 이런 템플릿이에요. 예. SNS 다음에 그래프 명이 들어가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다음에 X 트레인 소문자 X 테스트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코드 덩어리를 딱 눈에서 보고 요거 요렇게 바꾸면 되겠구나의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북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변화가 됐는데 좀 더 보수적인 부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드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AI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14가지 유형에 있는 코드들은 꼭 손에 쳐보시고 눈에 익히시는 과정들은 최소 4주 정도는 거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조금 집약시켜 놓은 것들이 우리 이패스 코리아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북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7개의 사이트로 축소돼서 이 7개의 사이트에서 모든 거를 다 찾아내서 우리 시험을 풀어야 된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김용재 강사님께서 아마 모의교사를 많이 이제 풀어 드릴 텐데요. 강의 안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북을 통해서 코드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게 앞에서 3, 4주 정도의 익숙한 과정이 없으면 쉬운 일은 아닐 거다. 파이썬을 공부한 사람도요. 예.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은 또 데이터 분석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과정들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사이트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시험 유형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격증을 저도 이제 민간 자격증이었을 때 이 14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었고 국가공인 된 이유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국가공인이라고 시험 유형이나 난이도 확 달라지면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굉장히 신경 써서 봤는데 다행히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샘플 문항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보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로 쓰는 라이브러리, 판다스, 시본, 매플럿립, 텐서플로우,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7개의 라이브러리들을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실행창에 불러오는 임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판다스가 많고요. 예, 시본이 있는데
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임포트가 아니라 뭐, 프롬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임포트, as, 아주 단순한 라이브러리 임포트 데이터 블로우기까지는 1, 2번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못 내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에이스 자격증 시험 고민해봐야 될 정도로 쉬운 문제가 1, 2문제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실행이 안 되면 3번부터 못 풀기 때문에 1, 2번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만 코드를 쳐보면 손에 익혀요. 익히니까 요거 1, 2번 문제, 시험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에서 이제 유형은 어떤 그래프 유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골고루 나왔습니다. 최근에 골고루 나왔는데 이 시각화 문제에서 결국에 시각화는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일은 별로 없거든요. X축과 Y축에 무엇을 두느냐만 잘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X값에 내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이터에 이렇게 A, B, C, D가 있다 그러면 A를 넣어야 되나? B를 넣어야 되나? 이것만 고민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시각화 시험에서 이렇게 코드를 치고 실행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코드에서 나온 시각화 그래프를 보고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석하는 것들이 객관식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다만 객관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체크하는 객관식은 아니고요. 변수 안에다가 뭐 답안 03에다가 답안 번호, 객관식 번호를 넣어서 이 변수에 저장하시오라는 식으로, 코드로 답안이라는 변수에다가 객관식 답을 이렇게 입력시켜주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하나 더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방향이 데이터 분석이 코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코드로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이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시각화로 해석하는 문제까지도 조금은 변형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화 집계 현상인데요. 이거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의 피벗 테이블 있잖아요. 네, 엑셀의 피벗 테이블 같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엑셀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그룹끼리 묶어가지고 평균을 내고 합계를 내고 뭐 최소값을 내고 하는 그런 형태의 통계 집계 방식의 데이터 전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좀 넘어가면 이 피벗이라는 함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파이썬 처음 다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룹화 집계, 즉 라이브러리 임포트 불러와서 시각화를 한 다음에 이 불러온 데이터에서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통계치를 내는 형태들의 문제들이 꼭 나온다. 그리고 5번 문제 중에서 이 결측치나 그 다음에 컬럼을 삭제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상치 갑자기 툭 튀는 값 있죠. 이런 걸 찾아낸다라든가 하는 거는 이 결측치 처리 부분하고 같이 꼭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결측치 제거라고 하면은 뭐 필라라는 함수 같은 걸 이용했는데 이제는 리플레이스 같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식의 문제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1번부터 6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많이 이제 평가가 되는데 사실은요, 이 1, 2, 3, 4, 5, 6번도 실제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굉장히 어렵게 풀어내야 될 수 있는 문제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난이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의 유형이라면 함수 정도가 바뀌는 정도에서 나올 거고요. 정말 어렵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 14개 문항이 굉장히 우리 AI를 이해하는데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AI라고 하는 그 문화 조성 그리고 AI가 기본 소양으로서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많은 부분들이 AI 이해할 수 있는 저변 확대의 목적이 있는 자격증이라면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KT 담당자분께서는 난이도를 많이 올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잘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AI 모델에 대한 저변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파이썬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14문항을 풀기까지의 그 학습 곡선을 측정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남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집치 처리까지가 이제 단골 문제고요.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번까지는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생성형 AI나 문서 같은 것들을 다루는 AI들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인코딩 문제가 나옵니다. 그중에 라벨 인코딩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라벨 인코딩도 좀 있으면 나오는 게 이 종속 변수 Y를 라벨링 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원하드 인코딩 부분들은 아무래도 요즘에 그 현상에 있는 문제를 데이터로 그 환산하다 보니 이런 원하드 인코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범주형으로 몇 학년입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입니다. 이곳은 농촌입니까? 어촌입니까? 했을 때 농촌, 어촌 이렇게 텍스트로 범주로 분류되어 있는 변수들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범주형 데이터 인코딩은 꼭 단골 문제로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원하드 인코딩에 있는 데이터가 이 원하드 인코딩에 있는 파라미터들,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난이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드 인코딩 하는 그 함수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7번, 아까 말씀드린 이 메서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함수가 좀 변할 건 있지만 전체의 프레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왜냐? 어디서든 이걸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 분석가든 어떤 AI 모델러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 안에서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8번, 9번, 10번까지 8번, 9번, 10번까지 사이킨런의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여기에서요. 여기 보면 예전에는 이게 안 나왔었습니다.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해가지고 우리 엑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는 문제. 그래서 얘를 뭐 7대 3으로 나눌 건지 8대 2로 나눌 건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냥 암기 형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이 스트래티파이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어떤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이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 테스트 데이터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있을 텐데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이런 스트래티파이라고 하는 옵션들을 넣는 문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면 각각의 함수, 즉 리드 CSV라든가 그다음에 리드 제이슨이라든가 리드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파일 유형들이 좀 바뀌어가는 게 이제 나오겠죠. 옛날에 CSV 파일만 나왔는데 제이슨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이나 좀 어렵게는 팔퀴 같은 그런 파일들도 불러오는 이런 함수들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좀 더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리드 제이슨이나 리드 CSV에 뒤에 들어오면은 파일 경로가 나온 다음에 다양한 파일 불러오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1, 2, 3행을 갖다가 없애고 가져온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쉼표로 구분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즉, 1번부터 여기 8번, 9번, 10번 같이 자주 단골처럼 나오는 함수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까지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딱 함수 나온 것만 외우지 마시고 아까 그 오픈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함수 뒤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뭐 스트레이티파이라든가, 뭐 시드라든가, 뭐 하는 이런 옵션들을 한번 꼭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사이킨런의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 스케일링에서 이제 표준화의 문제인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표준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스케일러를 할 때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할 거냐 아니면 민맥스 스케일러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우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의 방법론들은 바뀔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늘 함정은 뭐죠? 학습 데이터는 PC라는 함수를 놓고 그 다음에는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만 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강의 때도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표준화에 약간의 숨겨져 있는 표준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스케일러 공식도 나올 수 있어서 그 옵션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이 10번, 11번, 12번이에요. 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요, 코드는 정말 쉽습니다. 단언컨대 어찌 보면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 1번부터 8번까지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조리 바꾸고 만드느냐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내가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이 코드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만드는 건 일도 아닐 정도로 아주 코드가 간단합니다. 다만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려지는, 모델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타이핑만 잘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디시전 트리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와 XG 부스트가 그레디언트 부스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팅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배깅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야, 어떤 데이터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모델을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교재를 통해서 꼭 공부를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요, 이 3번에서 시각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이 모델링을 써가지고 나온 값을 해석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는 충분히 우리가 탑재하셔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종류들도 우리가 다 한 번씩 강의 때 다루고 있고요. 이 모델링과 관련된 각각의 모델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끔 원리만 따져가지고 엑셀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림과 도식으로 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기본 알고리즘 이론들은 좀 탑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13, 14번인데요.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13, 14번에서 나오는 이 텐서플로우 딥러닝 문제들은, 한 하루 정도, 시험 보기 하루 정도에 코드가 한 7에서 8줄 정도 되거든요. 7에서 8줄 정도. 그래서, 레이어를 설정하고 그 활성화 함수를 집어넣고 드랍아웃 하는 정도의 옵션들까지 포함하면 한 7, 8줄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만 달달달 외우셔도 어차피 이 딥러닝은 외우시거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아까 오픈북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 오픈북 사이트에서 구성되어 있는 시퀀셜 모델들만 조금 눈에 익히셔도 딥러닝이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3, 14번은 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이 유형이 지금까지 시험 동안에 확 바뀐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바뀌면 안 되는 게 우리가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야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번부터 14번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바뀔 가능성이 없느냐?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요소마다 설정해야 될 옵션들이 정말 천차만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 14가지의 프로세스는 몸으로 익히시고 각각의 함수들과 옵션들은 교재의 예제와 교재 풀어가는 예제 풀어가는 방식들, 그 다음에 오픈북 사이트에서 어떤 함수들을 이용했고 어떤 예제를 했는지를 눈에 익히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4개 문제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은 난이도를 크게 높이지 않고 실무에 가까운 문제를 계속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난이도라는 문제를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틀리려고 어렵게 낸다라는 측면보다도 현실 상황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복잡하게 엮여 있거나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터 유형이 아니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리드 CSV라는 예가 있다고 했을 때 CSV가 아니라 제이슨이 나올 수도 있고 파킷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많은 예제들을 눈으로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막 억지로 꼬아서 어렵게 내려고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리드 CSV라는 함수를 외울 게 아니라 리드 CSV가 어떤 옵션들을 통해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변수로 이동이 돼서 이 변수의 칼럼들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난이도를 높여도 당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나 모델링 방식 말씀드렸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든가 랜덤 포레스트, 뭐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 이런 거 같은 모델링 방식이 뭐 갑자기 생성형 AI가 나온다고 바뀌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AI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꼭 눈여겨보시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섹션만 별도로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델마다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어떤 결과값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게 만약에 나온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고급 시각화 중에서도 막 역동적으로 막 차트를 누르면 막 풍선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시각화 코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건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출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지나치게 복잡한 최신 기술까지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는 우리가 에이스 프로페셔널도 있고 또 엔지니어들은 자격증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계속 알고리즘 등을 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에이스 어소시에이트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은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CNN, RLN, LSTM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요거 지금 혹시라도 KT 담당자분께서 보시면 이거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예. 내에서는 에이스 어소시에이트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14개의 유형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변칙들을 이해하시려면 코드를 많이 보셔야 된다. 많이 쳐보시기도 해야 되지만 그냥 눈으로라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보는 방법은요. 저희 교재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블로그에만 다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아까 유저 가이드죠. 네. 안 나오네요. 아, 이게 켜져서 그런가 보다. 네. 이게 켜져서 제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 자주 나오는 이렇게 함수들이 있잖아요. 뭐 노멀라이즈, 정규화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키밸류 레이즈는 제이슨 그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리절트라는 변수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d.json 노멀라이즈로 데이터라는 변수를 가지고 요 데이터라는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구나. 이런 코드들을 계속 보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바뀌어야 되는 값인지 어떤 게 고정되어 있는 값인지 이것들만 머릿속에 한 3주 동안 익숙해지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좀 지론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꼭 팔불출 같지만 저희가 쓴 교재들이 이런 기본 개념과 기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교재들도 많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실전형 교재들도 많고 그리고 파이썬 잘하시면서 난당인다고 우주까지 올라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파이썬을 그들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원리들, 그 프로세스들을
파이썬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파이썬을 문과생들도 그리고 AI 모델을 인문학도들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파이썬 중심의 파이썬 코딩 중심의 교재들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기본 개념과 기술을 좀 숙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본 머신러닝 모델에 코드를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각 코드만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만약에 이 파이썬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되는 거지라고 눈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파생 유형들은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임포트는 아까 판다스하고 뭐 매플롯립만 나왔는데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다. 데이터 블록에서도 CSV만 나왔는데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엑셀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CSV 파일하고 엑셀하고 옵션이 다를 거예요. 엑셀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시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에서 몇 번째 시트를 불러오겠구나라는 것도 옵션에 나올 수가 있겠네 라는 걸로 이제 머릿속을 파생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각화는 마찬가지인 대로 이 그래프 차트 유형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본이나 매플럿립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걸 X값으로 할지 Y값으로 할지만 잘 정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룹화도 그룹바이의 어떤 통계 지표로 집계를 할 것인가가 바뀌어 나올 수 있는 걸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거기에 피벗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에서 전처리 문제가 결측치하고 이상치만 제거하는 문제들로 나왔는데 그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지만 또 쉬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처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컬럼 변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렇게 나온다면 서울하고 동작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문제라든가 데이터에서 이 두 개가 따로 있으면 합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날짜에서 년, 월, 일을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파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부분이고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이런 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측치 처리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범주형 데이터 인코딩에서는 이제 getDummy라고 하는 함수를 많이 쓸 건데 라벨 인코더라는 거죠. getDummy는 이제 남자, 여자 이러면은 남자는 00으로 보고 여자는 01로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코드 체계로 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라고 치면 라벨 인코더는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라벨 인코더거든요. 그런 것처럼 라벨 인코더 문제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 getDummy는 앞에 x부터 x10까지 있을 때 y의 이 x값을 조정하는 거라면 라벨 인코더는 y값, 즉 개냐 고양이냐 온숭이냐를 판단할 때 1, 2, 3으로 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트레인셋 스플릿에서 이런 식의 옵션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스케일링도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민맥스 스케일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그 외의 옵션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번, 11번, 12번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드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세요. 근데 이 10번, 11번, 12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제가 머신러닝 모델을 설명해 놨으니까 교재와 저희 강의를 한번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드든 크게 특별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각각 모델마다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옵션 값. 예를 들면 우리 옷을 살 때 105 사이즈를 살 건지 110 사이즈까지 100 사이즈 살 건지 이렇게 고르는 것처럼 이 각각의 모델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려지는 옵션 조정 값들이 있습니다. 챗GPT도 그런 옵션 조정 값이 있다고 얘기하죠. 템퍼레처 같은 그런 모델들의 옵션 값들을 건드리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그거는 우리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값들을 잘 학습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10번, 11번, 12번은 응용을 우리가 대비한다면은
기본 원리와 이해가 교재를 통해서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 14번은 딥러닝 좀 나에겐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 KT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기본 원리를 터득하는 거기 때문에 13, 14번에서 이 시퀀시얼 모델 외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런데 이 시퀀시얼 모델 안에도 옵션들이 많습니다. 드롭아웃이라든가 렐루, 탄젠트 함수, 얼리 스타핑,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은 지금 골고루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퀀시얼 모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요. 유튜브가 원래 속도가 빨라야 여러분들 이탈을 안 하거든요. 이탈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채팅창에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문제 유형은 국가공인 2회차 시험 봤는데 이렇게 문제 유형 준비해가지고 송출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이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KT와 또 이 한국경제에서 좋은 문제들 많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거고 이것들은 제가 봐도 1번부터 13번까지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재와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나 이제 AI 좀 알겠는데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올라오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네, 코멘트가 실제 시험에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자, 이거 잠깐 멈추고 저희가 가상의 시험 문제로 들어가 보면 여긴가요? 꺼졌나? 다시 접속이 가능할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샘플 문항에 들어가 있는 지시문 그리고 코드 작성 칸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지시문들 변수를 뭘로 지정하라. 왜냐? 이분들도 이제 채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들을 막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체 코드 흐름이 채점자들한테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수는 꼭 선정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하이퍼 파라미터의 무슨 값을 어떻게 바꿔라라도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코드를 보는 눈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시험 기간 특강 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패스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의 꼭 한번 탐독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접속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또 좋은 강의 주제가 있거나 또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나 여러분들께 유익하게 드릴 정보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특강 사이트를 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더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